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부록. 책보다 별책부록. 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엿은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네,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할 건데요. 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며 전 세계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긴 제2차 세계대전이 주제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영화를 또 좋아하는 제가 영화광이어서 영화를 통해서 방대한 이 전쟁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화로 듣는 전쟁사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와.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2차 세계대전을 다뤘을 것 같아서 몇 개 찾아봤어요. 근데 최소 3부작, 길면 6부작, 8부작, 막 6부작하고 나머지 2부작이 막 토론이고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 묵사발님, 몇 부작, 예. 짧게 한번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짧게 갑니다, 저는. 네. 자, 일단 2차 대전을 알려면은 1차 대전을 먼저 그 종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1918년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에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제 끝났고요. 승전국은 이제 패전국 독일에게 이제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때부터 경제 위기가 이제 닥친 거죠. 이 독일이란 나라에. 그래서 이제 1929년 10월 24일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이제 증권 시장이 폭락을 해서 경제 공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냥 한 나라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죠. 세계 경제 그렇죠.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대공황이 닥치니까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등에서 이제 빌려줬던 그런 돈들을 다시 다 걷어들이려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그때 두 나라는 이제 경제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점점 유럽 전체가 다 술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 딱 이 독일이 원래는 바이마르 공화정이라는 그 나라가 원래 정식 이름이었거든요. 그 1차 대전 이후에. 네네. 근데 요게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의 그 정말 유명한 악당이죠. 히틀러가 하이. 이제 나치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3국이 자본주의 기반 자체가 탄탄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경제 문제를 헤쳐나갈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웃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침략 정책을 원활하게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주의라는 이 체제가 자리가 잡게 되고, 뭐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요런 얘기를 하게 되는 전체주의의 기본적인 이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래서 독일은 이제 나치스 그 정당이 독재를 가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파시즘, 일본은 군부 독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에요. 추축국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역시 전쟁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전쟁을 전쟁 좋아해요.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한다고?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쟁 안 돼. 근데 추축국이라는 말이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그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그쵸. 추축할 때 그게 엑시스? 그러니까 뭐 중심축 맞아요. 이럴 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정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세계의 중심축이 되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해요. 우리 셋이 세상의 중심 되자. 이 3개국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랑 독일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거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말하냐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이제 유럽과 세계 국제 관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인싸죠, 인싸. 인싸가 되고 우리가 싶은 인싸다. 거죠. 인싸가 되고 맞아. 싶은 거죠. 본인만의 생각이었어요. 사실 무솔리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시기별로 2차 세계대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와. 처음 소개할 영화가 뭐냐면 2010년에 나왔던 건데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킹스맨 아닙니다. 킹스맨에서 그 매너의 왕으로 나온 콜린 퍼스가 나오긴 해요. 조지 6세를 영국의 조지 6세 연기를 하는데 킹스 스피치는 뭐냐면 조지 6세가 갑작스럽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형이 왕이 돼요. 에드워드 네. 6세 에드워드예요. 몇 세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형이 결혼을 하면서 왕권을 포기를 해요. 갑자기. 그래서 조지 6세가 갑작스럽게 이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지 6세가 어렸을 때 말을 더듬는 장애가 있어가지고 언어 치료사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 당시는 뭐냐면 라디오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 연설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거를 라디오를 통해서 다 했거든요.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렇죠. 이 영화는 연설을 처음에 전쟁 선전포고하는 우리는 이제 네. 전쟁을 한다. 네. 그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이 장애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왕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 왕의 연설이나 이런 게 그 국민들한테 힘도 주고 그다음에 시련과 이런 고난을 좀 헤쳐나가는 그런 거에 네.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너무 잘 이제 했던 이제 실제 인물의 얘기를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으로 보면은 1939년 9월 1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발생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국 왕실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연설을 국민들에게 이제 소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9월 3일 날 1일 날 이제 이틀 만에 조지 6세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연설을 통해서 조지 6세는 독일군에 의한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 국민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애를 이겨내고 다수의 이제 연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설은 꾸준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그 막 폭격을 많이 했어요. 독일군들이 네. 이 영국을 네. 직접 지상군이 들어가지 못하고 폭격으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버킹엄 궁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국민들이랑 끝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함께 했던 그래서 시작은 이제 전쟁의 시작 그리고 이 킹스 스피치에 나왔던 이 조지 6세의 이런 연설 이 조지 6세라는 왕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2차 대전 당시의 왕이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1940년 5월 10일에 윈스턴 처칠 아시죠? 네. 유명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다키스트아워요? 예, 다키스트 아워. 처칠이 주인공이에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덩케르크. 네네네. 덩케르크는 들어보셨죠? 그건 들어봤어요. 네. 자, 이 영화가 같은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칠이 이제 덩케르크 해안에 다이나모 철수 작전, 그러니까 작전명이 다이나모예요. 다이나모 철수 작전을 벌이는데 그거에 관한 영화가 다키스트 아워예요. 그 시점을 보여줘요. 근데 같은 해에 나왔던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같은 시기에 덩케르크에서 탈출하는 그 영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처칠의 입장에서는 작전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키스트 아워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군인들을 구해낸 영국 국민들 배를 이용해서 구해내는데 그 장면을 담은 게 덩케르크예요. 그러니까 두 영화가 같이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당시 처칠은 자신을 이제 총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당, 야당 양쪽 다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견제 속에서 영국의 운명을 이제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권의 어떤 말대로라면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히틀러랑 평화협정을 맺어서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건지 아니면 맞서 싸울 건지 이거를 영국 입장에서 처칠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처칠은 싸우자였어요. 근데 당장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
처칠이 취임한 그 5월 10일에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독일이 침공해가지고 그 탱크나 그런 걸 이용해서 빠르게 전쟁을 훅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프랑스의 덩케르크 해안에 영국, 네.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5개국의 연합국 그 병사들이 약 40만 명이 고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위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병사들을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들은 정말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작전명이 이제 다이나모라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다이나모는 그 발전기가 있던 도버라는 지역의 성 거기에 이제 지하 벙커에 지휘소를 만들었는데 해군 지휘소 그때 방 이름이 다이나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처칠에게 작전에 대한 이제 개요도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했던 그 방 이름이 다이나모라는 방이어서 이제 작전명이 된 거고 그래서 총 9일에 걸쳐 가지고 860척에 달하는 선박이 급하게 정말 모여가지고 총 33만 8,226명의 병사들을 구출해내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냐면은 다 죽거나 다 그냥 포로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때 이제 동원됐던 선박들이 화물선, 어선, 유람선, 뭐 왕립 구명정 협회에는 구명정, 민간 선박들까지 이렇게 징발을 해가지고 병사들이 이제 해안에서 대기 중인 이 대형 구축함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작전이었거든요. 이 구출 작전을 유명한 이제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배트맨이랑 인터스텔라 이런 거 만들었던 감독이 덩케르크라는 이 작품에서 정말 너무 잘 표현했죠. 음악이며 화면이며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였어요. 이 영화가. 이게 독특한 그 시간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안에 고립되어 있던 병사들은 일주일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그러니까 배가 그 구출하러 가는 시간은 24시간이고 독일군이 또 폭격을 하기 때문에 그 이 폭격을 또 막기 위해서 전투기들끼리 이제 서로 싸우는 그래서 전투기가 이제 두 대가 이제 이렇게 출전을 해서 막 싸우는데 이거는 딱 연료가 딱 소진되는 시간까지 1시간 동안에 이 화면에 그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일주일 24시간 1시간을 1시간. 화면에서 편집을 통해 가지고 마치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영화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영화가. 긴박감이 막 넘치게. 그렇죠. 긴박감. 근데 이 영화에서 말해주는 이 덩케르크 작전 이게 아까 다키스트 아워라는 처칠의 전기 영화인데 내용이 그 영화는 딱 이 다이나모 작전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처칠의 행보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영화가 마치 같이 이렇게 보면은 아 저쪽에서는 막 구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 논의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현재 이 덩케르크 해안에서는 병사들이나 구출해 가는 배 이제 그 사람들은 긴박하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둘 이 다 안 영화를 본 사람한테 뭘 먼저 보면 좋겠다 추천 있습니까? 일단은 저도 순서를 덩케르크 먼저 보고 다키스트 아워를 봤는데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키스트 아워는 사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인간의 갈등, 처칠의 갈등을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고뇌랑 이런 거. 덩케르크를 먼저 보고 다키스트 아워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이 상황이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시점에서 다룬 그렇죠. 두 영화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그냥 다키스트 아워만 볼래요. 네, 그렇게 하세요. 덩케르크는 뭔가 좀 피 튀기고 긴장감 있고 막 아니에요. 잔인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 없어요. 잔인하지 않아요. 저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고 정말 내 전쟁 영화 이래서 안 본다니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제가 리얼하게 당연히 그 영화를 소개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덩케르크 보세요. 음악도 그래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전쟁 영화가 싫어요. 싫고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그렇고 몇 개 본 게 있는데 그냥 되게 다 제 머릿속에 지워져 있거든요. 근데 덩케르크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고 별로 이 내용도 왜 이거 이렇게 전개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만 좀 기억이 나고 그랬는데 덩케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게 영화가 기억나요. 최근 영화기도 하고 뭐 어떤 사운드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진짜 좋았고 한스 짐머 맞죠? 맞아요. 작곡가. 그래서 네네. 그 전체적으로 그 영상이랑 그 상황이랑 음향이랑 음악이 다 좀 조화로웠다는 느낌?
예, 그래서 되게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전쟁 영화 하면 느껴지는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그려지는 인간애라던가 그렇죠. 인류애라던가 맞아요. 그다음에 인간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기대하는데 그거를 부각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동안 봤던 전쟁 영화들은 대부분 너무 잔인함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맞아, 우리 맞아. 전에 그 선악 얘기할 때도 막 전쟁터에서 내 그렇죠.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고 앞에 어린 병사를 쏘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인간적으로 학살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런 너무 고뇌가 많이 되는 장면들을 내가 지금 현실에서는 그닥 마주치지 않을 것 같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장면을 맞아요. 영화를 통해 맞아요. 간접적이지만 너무 극명하게 마주치는 게 사실 좀 불편해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추천하시니까 덩케르크는 한번 볼게요. 근데 전쟁 영화나 이런 역사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알고 싶진 않아요. 네. 이 얘기 끝나고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게 네. 딱 되네. 2대2로 하면 되겠다. 왜 좋다. 좋아하는지. 싸우자. 왜 하시죠. 남자들 중에 전쟁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네. 그런가? 그럴 수도 뭐 있어요. 어릴 경험이 때부터 뭔가 와닿나? 총싸움 좋아하고 저희 조카는 지금도 맨날 뭐 자동차, 뭐 트럭, 총. 저는 오히려 어릴 때 여자지만 인형놀이보다도 그런 막 하여튼 밖에서 놀고 남자애들이랑 구슬 땅 따먹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따먹긴 되게 했는데 예, 땅은 많이 막 땄어요.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그랬는데. 맨날 슈 이러면서 뭐 칼싸움하고. 일단 우리 만나서 땅 날아다니고. 따먹기 합시다. 제가 칼싸움은 좀 잘했어요. 칼싸움은. 전 아직도 총이 있어요. 장난감 비비탄 나가는 총. 이건 자랑할 일인가요? 나 너무 이렇게 총 있는 거 자랑했어 막 방금. 우리 그만 얘기하고 우리 이런 얘기는 할까요? 아니 저는 일단 준비하신 거 탄 다음에 나중에 이런 얘기 해보면 재밌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2화로 가야겠다. 자, 빨리 그래서 얘기하세요. 자 영화의 마지막에 덩케르크 영화예요. 마지막에 영국인들은 이제 돌아온 병사들에게 이렇게 맥주랑 먹을 걸 주면서 환영해 주거든요. 근데 이 병사들은 그 병사 주인공을 딱 카메라 비쳤을 때 뭐냐면 자기네가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런 약간 네. 죄책감 같은 이런 거가 있었는데 아니라 전쟁에서 그게 물러간 아니에요. 거니까. 왜냐하면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와준 그치. 것만으로도 대단하게 돌아와야지. 환영받아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그때 이기는 건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또 이 영화가 또 기가 막히게 그 다키스트 아워랑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신문을 봐요. 열차 안에서. 근데 신문에 처칠 총리의 연설이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다키스트 아워에서는 처칠이 직접 연설하고 처칠의 입장에서 이런 걸 보여주고 덩케르크에서는 그 상황에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연설한 것도. 그래서 짧게 제가 그 연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영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철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병사들한테는 용기와 힘,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어떻게든 이겨내자 이런 느낌으로 처칠이 그 조지 6세도 그렇지만 둘 다 연설 이렇게 한 거를 라디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명연설 두고두고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그런 명연설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칠은 진짜 연설로 유명하죠. 그렇죠. 처칠이 노벨 문학상도 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 문학상은 몰랐어요. 책을 써서 문학상도 받았어요. 자, 진행을 해볼게요. 1941년이 딱 돼서 6월 22일에 독일은 바르바로사라는 작전명으로 소련을 침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동부전선, 서부전선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동부전선이 소련과 맞닥뜨리는 네. 그다음에 서부전선은 유럽 쪽에서 이제 프랑스 침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그게 이제 서부전선이에요.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시간상으로 또 보면은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실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사건. 진주만 폭격. 그렇죠. 이제 41년 12월 7일에 하와이에 있는 오아후 섬에 위치한 진주만의 평화로운 정말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이때 일본 해군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는 선전포고를 원래 하고 해야 돼요. 선전포고를 안 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게 그 매너가 아닌데 일본이 이미 완전 비매너죠. 일본 해군이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해서 12척의 함선이 피해를 입거나 이제 침몰을 했고 188대의 비행기가 파괴되고 2,335명의 군인과 68명의 민간인까지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일본의 피해는 64명의 희생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2차 대전에서 이때 요거 때문에 괘씸해갖고 아주 열받아가지고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 전쟁을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막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벌써 한 19년 됐는데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든 영화죠. 진주만. 유명한 거 아시죠? 네, 네, 그 영화는 맞습니다. 봤어요.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이제 어떻게 되게 끔찍한 상황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후회했어요. 보면서 후회했어. 아, 괜히 봤다. 막 이러면서. 배에 그대로 갇혀가 수장되듯이 네, 병사들이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맞아. 진짜 너무 예. 근데 너무 현실적이었어. 내가 숨 막히는 그쵸 느낌. 그쵸 맞아. 그리고 이제 병사가 실종되고 뭐 전사하고 이러고 남은 사람들의 맞아요. 마음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그냥 그래서 일단 영화 내용보다는 진주만이라는 걸 정말 철저하게 잘 다뤘던 영화여서 그 이제 2차 대전의 어떤 진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지나갈 건데 내용을 보면 또 이제 뭐 멜로가 또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막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약간 그런 거가 좀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멜로 약간 막장 드라마 드라마 그게 있어서 들지루한 네. 거 아니에요? 저기 뭐 친구가 죽은 줄 알고 친구의 친구랑 그러니까. 사랑을 나눠서 아이씨 애를 또 임신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살아 돌아온 친구랑 정말 해피엔딩으로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나라만 막장 드라마가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근데 일본은 왜 미국을 공격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편집당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에 식민지를 더 확대하려고 그렇죠. 필리핀 쪽을 이제 식민지로 삼으려고 침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쪽이 이미 미국이 그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그 세력을 그 다시 물려내야 그 자기들이 동남아시아 쪽을 일본이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하와이 진주만에서 비행기가 딱 뜨면 필리핀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당시 기술로는 급유를 미국 안 본토에서 해도 갈 수 있는. 그 필리핀까지는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중간 기지인 거죠. 그래서 저쪽을 그 중간 기지를 딱 없애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좀 마음 놓고 필리핀 쪽이나 동남아 쪽으로 식민지를 더 만들기 위해서 진출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맞나요? 네, 편집 안 할게요. 제가 그 진주만 그 공습을 이해한 게 뭐였냐면 제가 하와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하와이가 다 어디 있는지 다 아셨어요? 어릴 때부터? 전 몰라요. 그럼요. 지구본 돌리다가 제가 되게 딱 무식해 나오잖아요. 보이지만 저는 10살 어릴 때 꿈이 결혼하면 무조건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는 거였는데. 저 그러니까 하와이 아직도 안 하와이는 가봤어요. 꿈에서 북옥 저도 안 하와이. 가봤어요. 북옥 북옥하에는 진짜 가봤어. 가봤는데. 그래서 저는 하와이가 미국에 아주 가까이 있는 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무슨 섬 이렇게 가는 것처럼 배 타고 그냥 잠깐 뭐 이렇게 들어가면 가는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하와이가 북태평양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북태평양 완전 한가운데. 네. 네네. 미국이 하와이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 지도를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다가 기지 하나 막 하와이는 휴양섬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군 기지는 왜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미국이 그 북태평양 한가운데 아시아와 그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북아메리카의 딱 그 뭐라 그러지? 삼각 가운데 지점에 하와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를 거점으로 잡아야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유 안 하고 거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아시아로도 바로 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유럽으로 그러니까 뭐 더 나간 다음에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 필요한 전초 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먹어야 내가 미국을 그렇죠. 치겠구나. 거기가 땅 따먹기에 마치 우리나라와 그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맞아요. 싸우는 것처럼 치트키와 그 같은 지정 그 곳인 일본이 거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빼먹고 미국에서는 하와이를 빼먹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같은 그래서- 심정이었을 것 같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에 중국이랑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중일전쟁이 엄청 오래 미국과 영국은 이제 일본의 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철, 그다음에 석유, 그 연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석유 수출 다 금지해 버리고 미국 내 일본 재산 다 동결. 그다음에 일본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과하는 것도 거부. 중국 내에서의 군사 행동이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만 해도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동맹 비슷한 연합, 그러니까 연합까지는 아니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을 밀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이게 역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소련의 이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참여하고 막 이제 베트남전도 약간 그런 건데 그쵸.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지금 딱 보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유전도 없고 이제 미국과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하던 때라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 이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근데 사실 미국이랑 되게 친한 사이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일본이 이제 뒤통수를 친 거죠. 통수를 날리죠. 이제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진주만에다가. 근데 일본이 그 당시에는 해군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거든요. 미국이 해군력이 오히려 일본보다 약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미국의 해군력을 다 파괴시키면은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전쟁 자체에서 본토까지도 이제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본이 태평양의 주도권을 그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게 이제 열받치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물자 생산하고 일본에 대한 복수 다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주만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첫 번째 복수가 나와요. 뭐냐면 지미 둘리툴이라는 네. 공군 이제 중령이에요. 이 둘리틀 대장을 해가지고 폭격기 편대를 짜가지고 일본 본토를 공습하는 복수를 단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41년 12월 21일 날 미국이 폭격기를 항공모함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일본 근처까지 가서 일본을 공격한 후에 귀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과 전쟁 중인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에다 착륙을 시키는 거예요. 폭격을 하고 돌아오려면은 이제 연료도 그렇고 그때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목숨을 걸고 이 병사들이 공군 조종사들이 그 폭격에 투입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목숨을 그렇죠. 걸고 그 본토 도쿄랑 이쪽에다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네. 폭격을 해서 피해를 미미하게 입혔어요. 피해는 별로 없었는데 사실 일본이 완전히 공포와 충격을 딱 받은 게 본토를 자기들 공격할 수 있으니까. 본토를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 폭격이 너무 여기까지 충격을 올 받은 거라고 거야.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약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미국이 언제든지 본토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좀 약간 쫄았죠. 요때. 한번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액션 보여주려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드웨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그 항공모함들을 다 이제 박살내려고 미드웨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공격 작전을 구상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자, 1942년 6월 4일 날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 8척이랑 전함 11척, 순양함 18척 해서 이 연합 함대, 그리고 주력 기동 부대라고 하는데 총 합쳐가지고 350척의 대병력을 갖다가 그 미드웨이라는 곳으로 이제 공격을 하러 가는 거예요. 미드웨이 섬에 미군 공군 기지랑 미 해군의 기동 부대를 유인해가지고 완전히 다 섬멸해 버리려고. 근데 이때 미드웨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미드웨이라는 영화 최근에 개봉했는데 아세요? 네, 봤습니다. 오, 봤어. 보셨어요? 역시 전쟁 영화를 다 찾아서 보시는 정도구나, 완전. 이 미드웨이 해전이 그러니까 진주만 공습을 해서 미군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일본이 다시 이거를 본토 그 공습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데 만약에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졌으면 이 2차 대전에 이 태평양 전쟁에 이게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판도가 중요한 완전. 판도가. 미드웨이 섬도 그럼 하와이
아니요. 하와이 근처는 아니고요. 좀 더 태평양으로 보면은 약간 더 일본 쪽으로 더 있어요. 약간 위치가. 일본 그러니까 쪽. 하와이보다 일본에 좀 더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인 거죠. 그렇죠. 거의 한가운데 있어요. 이때 미국 측이 이 암호 있잖아요. 공격 암호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암호 해독하고 이러는 거를 알아내요.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영화에서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주는 게 이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미국이 낚시. 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운이 좀 많이 따랐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폭격기 항공모함에 있던 폭격기들이 일본의 주력 함대 항공모함 4척과 병력 한 3,500명, 항공기 300대를 파괴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많이 때려부셨네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완전 일본이 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도가 바뀌어요. 그 태평양 전쟁의 판도는. 그래서 요 영화는 이제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 좋다. 뭐 작품성은 미드웨이. 별로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 알게 뭐야. 나 그 감독도 모르고 뭐 사람 모르는데. 나 뭐 괜찮아. 솔직한 제 평이에요. 그럼 이 영화는 그 잔인해요, 아니에요? 이게 절대 잔인하진 않는데 상황이 너무 막 짠해. 막 계속 죽어나가니까 미군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 비행기들이 추락해서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저는 세모. 네, 세모 왜냐면 그리고 되게 난 이게 세모. 영화 보면은 또 슬픈 게 또 뭐가 있냐면 비행기가 추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왜 탈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빠졌어. 그렇게 해서 그냥 익사해갖고 굶어 죽거나 뭐 상어 떼고 뭐 이렇게 죽은 병사들이 되게 많아요. 구하러 그런 가기 장면이 막 나와요. 너무 멀어서 전쟁 어디 있는지도 구하러 갈 모르고 수도 사실 없었구나. 어디서 추락해서 어디 찾을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죠. 바다라는 곳이 배가 난파돼도 사람을 생존자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또 해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제가 배를 한 2년 탔는데 그 우리는 수영을 가르쳐줘요. 생존 수영, 전투 수영이에요. 전투 수영은 뭐예요? 생존 수영도 아니고 전투 수영. 그럼 막 수영하면서 그럼 막 총 쏘고 막 이러나? 물속에서 싸우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투 수영이 이름 지었는데 뭐냐면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아라.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떠 있어라. 구하러 갈 생존 때까지. 수영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는 모든 거에 전투를 붙여요. 모자도 전투모, 전투화, 그런 거예요? 전투복. 그럼요. 전투라 그러니까 막 또 이렇게 자유형 하면서 막 이렇게 그치. 총 쏘고 막 이런 건 줄? 체조도 전투 체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 도수체조. 해드리면은 해군 옷은 그 밑 되게 넓어요. 바지 이 폭이. 바지단이. 예. 그거 양말 속에다 훅 넣고 물에 빠지면은 그 모자 있잖아요. 그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물 속에 팍 하면 그걸로 안고 있으면은. 그게 튜브 역할을 하는 거구나. 네, 떠 있을 수도 공기 있어요. 주머니를. 근데 이게 여름에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겨울 되잖아요. 그래,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냥. 예, 얼어 죽어. 아니,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해병대 머리가 옆은 싹 밀고 예. 위만 이렇게 조금 길게 남기는 게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딱 잡으려고. 해서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그래서 들어올리기 해군은 위해서 머리를 그렇게 길러야 깎는다는 돼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해군은 해군- 머리를 길러야 돼. 예. 그래서 저는 해군들이 머리가 긴 게 그런 이유라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진짜요? 정확해요. 그냥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구나. 신기하다. 육군에 비해서 머리가 왜냐면 길더라고요. 배라는 게 생각보다 이 물이 떠 있는 아무리 작은 배라도 이렇게 본인 혼자서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 그 빠져서 위에 있는 올라가기 사람이 있다. 네. 배가 침몰하면 그 배가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그 물을 주변의 물들을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다가 그냥 뛰어내리면 다 살 것 같지만 뛰어내려도 못 사는 이유가 같이 빨려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계속 그렇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머리끄댕이 자기 힘도 못 잡아가지고 넣어도. 탈모가 생기더라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구명정 같은 아무튼 데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일 때 머리를 탁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맞아요. 뭐 왜냐하면 물에 젖으면 이 사람을 끌어올리기가 힘드니까. 무거워지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이유구나.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이렇게 판도도 바뀌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또 가야 되냐면 소련 스탈린그라드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 네.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 아시죠? 발음 그거 좋으시네. 네. 알아요. 맞습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저격수들 간의 스나이퍼, 네네. 저격수들 간의 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게끔 하는 중간에 또 근데 멜로가 또 들어가요 여기 또 맞아. 뭘 그렇게 사랑들을 하는지 아무튼 영화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걸 넣은 거예요. 저 전쟁만 나오면 안 보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이해도 가는 게 그러니까 네.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밤에 죽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데선 더욱 더 사랑에 잘 멜로가 빠질 수 있죠. 절실할 거예요. 그렇죠. 절실할 거예요. 군인은 정말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 병력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예요. 네.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 중에서는 가장 큰 전투예요. 여기가. 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전투거든요. 근데 사상자만 200만 명 이상. 그리고 전투 하나에서 히틀러 입장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이 점령이 너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가 카스피해와 북부 러시아를 잇는 중요한 수송로인 그 볼가강이 있고 그 주변에 산업 도시가 있거든요. 이 스탈린그라드가 산업 도시예요. 소련으로 침공할 때 세 방향으로 이 독일군들이 전진을 했는데 어쨌든 이 스탈린그라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여기를 점령을 하면 다른 쪽에서 또 침공해 나가는 그쪽 부대들이 좀 안전하게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그리고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네요. 거기가 그렇죠. 유리한 고지인 거네요. 항상 그 지역을 잘 이 전투에서는 전쟁에서는 그렇죠. 잡아야 지형이 되니까. 중요하니까. 그 여기가 또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도시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 저기를 잡으면 스탈린을 잡는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스탈린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 이름 붙어 있는 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기가 확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스탈린이든 저기 히틀러든 둘 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스탈린 입장에서는 총을 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이 인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한 1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또 1000명이 와. 인해 전술이네 완전. 그 영화에서 총이 모자라가지고 2명 2인 1조로 네네네. 보내는데 앞사람한테만 총 주고 뒷사람은 앞사람이 앞사람 쓰러지면 죽으면? 그 총으로 싸워라 이렇게. 총알만 주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거짓말이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대요. 약간 좀 페이크 뉴스. 과장된 거구나 그거는. 조금 가장이 됐대요. 네. 네, 그리고 영화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막 도망치는 그 소련군 자기들이 기관총으로 막 쏴서 죽여버려요. 그 장면이 되게 논란거리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근데 그 2차 대전쯤 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또 훨씬 더 예전의 전쟁에선 실제로 그 탈영병들을 잡는 그 무서운 그러니까 헌병 같은 부대들이 꼭 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죠. 그렇죠. 그나마 군 2차 사기를 대 위해서. 그렇죠. 2차 네, 대전만 맞아요. 돼도 뭐 육탄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비행기로 폭격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전에는 사정거리가 끼케야 활 쏘는 정도였기 때문에 앞에서 병사들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육군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런 병사들을 땅개라고 하면 그거 소총수? 비하하는 발언이죠. 소총수의 역할을 하는 앞에서 칼 들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사들이 그 숫자가 많고 적고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총알바지. 네, 총알바지 점점 하여튼 뭐 삼국시대든 뭐 이런 데든 그리고 삼국시대 거기까지 가지 마요. 이제 다시 돌아와. 너무 멀리 갔어. 그래서 병졸들이 도망치는 일이 또 허다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전쟁터의 항상 제일 후방에는 그 탈영병들을 잡는 헌병과 같은 군대가 꼭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이순신 장군도 병사를 임전무퇴. 그렇죠. 임전무퇴. 그러니까 2차 대전에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은 전혀 뭐 생뚱맞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맞아요. 아니었다고 해도 맞아요. 그런 상상을 할 법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바실리 자이체프거든요. 네.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영화의 내용들은 픽션인데 어쨌든 자이체프의 이 회고록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 영웅으로 크게 이제 선전이 되고 스탈린그라드에서 분투하는 이제 소련군의 이제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자이체프가 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화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가 전쟁 중에 기록한 이제 공식 사살 그러니까 횟수가 저격한 242명이래요. 저격을 그만큼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게 다 독일군 장교들을 다 저격한 거잖아요. 뭐 누구든 어쨌든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242명을 죽였는데
총알 있잖아요. 총알. 네. 네. 총알은 243발. 와 그러면은 한 거의 발 빼고 다 발에 맞춘 거예요. 한 발에 한 명씩 다 죽였다는. 원샷 원킬.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만큼 여기 총이 명중률이 좋지가 그러니까 99.58%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와. 어마어마한. 지금 저격수들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이 희대의 이 영웅을 탄생을 시켰죠. 자,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영국으로 또 갈 거예요. 앨런 튜링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요. 아 튜링. 왜 못 들어봤어요? 그 저기 누구야? 누가 했죠? 그때 우리 제가 아마존님이. 같은데. 예. 누구냐?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 논리학자이면서 네. 컴퓨터 과학의 선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조지 6세가 전쟁 참전 연설을 하고 하루 만인 9월 4일 날 정부의 그 암호학교의 해독반의 수학팀장으로 스카웃되는 그런 분이에요. 앨런 튜링 박사. 네. 독일군이 애니그마라는 암호기를 풀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이 된 거예요.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런 과정에서 콜로서스라는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컴퓨터 쪽 아시는 분들은 그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저도 그런 줄 콜로서스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국 정부에서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안 알린 거예요.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애니악인 줄 우린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영국 정부에서 네, 이미- 사실 우리가 먼저 만들었지롱 하고 그렇죠. 숨겨놓은. 그렇죠. 이거 근데 앨런 튜링이 그 이미테이션 게임 주인공이죠. 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그 영화 봤어요. 이건 별로 안 잔이네. 이건 별로 안 잔이네. 반가워서. 자,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1943년 그 앨런 튜링이 거기에 들어간 게 1939년인데, 그렇죠? 1943년 3월 21일부터 있잖아요. 이 전쟁의 그 상황이 급변해요. 연합국의 그 선박들이 격침되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에 독일 잠수함의 유보트라 그러는데 잠수함에 침몰되는 그 수가 증가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암호 해독하는 그거를 발명하는데 되게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만들어냈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사실 너무 다 암호를 해독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오히려 눈치챌까봐. 네. 아, 조금씩. 네, 네.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게 어떤 그 유보트가 와서 미사일을 쏴서 그러니까 그 어뢰를 쏴서 어디를 공격할 거다라는 걸 알았어. 암호를 해독해서 알아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막아버리면 독일이 암호 해독한 거를 눈치챌까봐 그걸 알리지 못하게 하니까 엄청 그 주인공들이 막 고뇌하고 거기에 왜 사람이 그러냐면 그 멤버들 중에 본인의 가족이 그러니까요. 형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그 배에 타고 있고 막 이런데. 이거 알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가족을 이제- 구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결국 영화에서 알리지 말라고 안 하고 알리죠. 그렇게 네,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더 큰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공격은 그냥 우리가 당해야만 한다. 알면서도 당해야만 한다는데 아 진짜 전쟁이 이런 거구나. 정말 확 와닿았어요. 안잔이네도 이런 장면 때문에 힘들어. 전쟁 영화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앨런 튜링의 그 전쟁 중에 암호 해독 과정을 담은 영화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는 이미테이션 연기 게임입니다. 너무 잘해요. 진짜. 앨런 튜링이라는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네. 동성애자였어요. 그래갖고 영화에도 약간 그런 게 나오죠. 예, 성문란 혐의로 고소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고 그래서 정부에서 컴퓨터 연구소 부소장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해임되고 컴퓨터 개발에서 완전 손도를 떼게 되죠. 그러다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사과에다가 독약을 주사한 다음에 그 사과를 먹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 책상 위에 사과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이제- 애플 로고 같은 는 아니래요. 근데 아니, 그게 애플 로고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게 근데 보고 나면 네. 근데 그래요? 그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누구니 그 애플 누가 만들었죠? 스티브 잡? 잡스 영화. 우리 잡스 형님이 그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근데 그게 자꾸 생각나. 그 영화에서 맞아요. 약간 근데 노리고 그래서- 만든 것 같아 그걸. 그래서 감독이 사실은 그 원래 깨물어서 한 모금 진짜 실제로 먹고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깨물은 거를 위에다 올려놓으려다가 이게 너무 애플 로고랑 그치. 비슷한 거야. 아니 근데 그냥 이게 올려놔도 그러면- 비슷해. 그러면 웃길까봐 그 장면을 그렇게 안 했대요. 실제로 감독이. 그래도
네, 비하인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게 슬프게 그렇게 끝나는데 영화는 이제 사후 59년 만인 201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튜링의 동성애에 대한 그 죄를 사면해주고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복권시켜줘요. 59년 만에. 네, 의미가 있네요. 자, 여러분. 네. 드디어 왔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요. 그쵸.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게 199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톰 행크스랑 맷 데이먼, 라이언이 맷 데이먼 역으로 나왔고요. 그때만 해도 네. 맷 데이먼이 진짜 파릇파릇. 그거 아시죠? 그렇죠. 맷 데이먼 맨날 구해진다고. 맞아. 화성에서도 살아남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은 죽을 수 없어. 모든 맞아. 영화에서 맞아요. 맷 데이먼을 구해줘.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진짜 구출 그 부대의 이제 어떤 여정을 담고 있는데 흥행과 비평 모두 다 성공을 거두었고 정말 극사실주의, 장대한 스케일. 이거는 정말 2000년대 그 전쟁 영화들이랑 게임 있죠, 게임. 아, 예. 게임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이- 너무나 큰 이 영향을 장면을 안 담은 게임이 없을 정도야, 사실. 아, 전쟁 그래요? 영화 중에. 그쵸, 2차 대전 게임 노르망디 중에서. 상륙 작전이 어마어마하기도 했지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첫 시작하는 장면부터 그 상륙 작전을 너무 현실감 있게 그려내잖아요. 네. 아, 대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자마자 30분이 정말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저는 극장에서 그걸 보다가 막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거를 그쵸. 저는 지금 여장수님 같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거 꼭 봐야 된다고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하도 그 즈음에 다들 이렇게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영화관으로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족이랑 정말- 함께 보기 진짜 힘든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 네. 근데 보는데 아빠가 뭐 계속 들썩들썩 하세요. 어휴 이러면서 계속 또 자기 얘기를 막 하시고 여기 아이고. 극장인데 계속 앞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저런가. 아빠가 마치 그렇죠. 전쟁을 치르신 마냥 너무 감정이입을 맞아요. 해서 보셔가지고 남자들은 그래서 아마 그래요. 그 영화 보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을 거예요. 아니 근데 아, 군복을 그래요?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총을 들어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도 보면서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엄청 그 카메라 웍도 그렇고 진짜 내가 그런 거기서 건 진짜 기억나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소리도 그렇고 특히 극장에서 최고입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맞아요. 막 리얼하게 3D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오는 것 같은 느낌이 22년이 드는. 지났는데도 그러네요. 아. 그렇게 오래됐구나.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재밌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네. 좀 이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이야기가 원래 해군의 미국 해군의 순양함 중에 USS 주노라는 배가 있는데 네. 여기에 탑승했던 수병들이 설리번이라는 이름의 5형제가 있었어요. 태평양 전쟁 때 과달카날이라는 해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것도. 네네. 근데 그 지역에서 이 USS 주노가 격침이 돼요. 형제 5명이 그 배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미군에서는 이제 가족 관계에 있는 장병들은 같은 배에는 탈 수 없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한 번에 다 형제들은 죽으면 안 예, 되니까. 특별한 이제 해군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극중 라이언의 일병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 있어요. 그 배를 타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 그것에 복무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거를 이제 더 확실하게 지키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거고, 네. 101 공수사단에 프레더릭 릴랜드라는 병장이 있었는데, 프레더릭 릴랜드. 이들 4형제도 설리반 형제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 각각 다른 부대로 복무를 했는데, 이 4명의 형제들이 네. 비슷한 시기에 형제 3명이 전부 죽거나 실종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닐랜드 이 병장은 본토로 강제 귀국 조치를 당해요. 근데 안 간다고, 자기는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부탁부탁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요. 근데 나중에 그 실종된 형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군에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이 돼서 생존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화에 거의 바탕이 두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봐야 되는데 1944년 6월 6일 여기 암호명은 넵튠이에요. 바다의 역사상 그렇죠, 해신이잖아요, 넵튠이. 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 작전이었고요.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이제 북서 유럽 해방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상륙 작전으로. 서부 전선, 아까 얘기했죠. 서부 전선은 유럽 쪽이에요. 연합국의 이제 승리에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전투거든요. 이 판도를 바꾸는. 그래서 80km, 그러니까 80km의 길이래요. 이 노르망디 해안이. 네. 그래가지고 5개 구역으로 나눠요.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 이렇게 명칭을 해서 5개 지역을 나눠가지고 연합국, 뭐 캐나다, 영국군, 뭐 미군 해갖고 이렇게 연합국들이 그 지역을 나눠 가져요. 네. 근데 유타와 오마하에서 여기가 가장 치열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기가 이제 미군들이 거기를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군들의 방어가 제일 심했어요. 여기 지역이. 라이언 일병 그 오프닝 장면에 나오는 그 전투 있죠? 그게 네. 여기 오마하 해변 그 오마하 지역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로 막 그 해변 근처까지 가서 이제 그 큰 군함이 끝까지 못 들어가니까 작은 배에 그렇죠. 나눠 타고 들어가는데 앞에 폭격이 떨어지고 총 맞고 해서 죽는데 그걸 밟고 그 맞아요. 전우들의 신을 진짜 넘어서 그냥 누구든 저 끝까지 가서 저 기지를 폭파하기만 하면 그걸 목표로 그냥 많은 병사들이 그냥 내던져지듯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 막 작은 배 타고 있는데 총알이 막 뚫고 가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도 막 떠오르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막.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이런 사실적인 전투 장면으로 유명한데 실제 참전 용사가 그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이 이 영화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와 달랐던 건 냄새뿐이다. 어머. 영화의 냄새가 인터뷰- 안 나니까 그것뿐. 예, 그 인터뷰가 되게 유명한 인터뷰예요. 자,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그 연합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기만 작전을 펼쳤었거든요. 기만 작전. 속인 거예요. 사기를 쳤어요. 네. 그래서 고스트 아미라는 유령 부대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술가, 뭐 배우, 뭐 건축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전투 구성이 기술이 별로 돼가지고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짜 탱크, 가짜 전투기, 뭐 사람 그리는 인원을 거야, 하려 막? 그러면은 녹음기에다가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소리부터 해서 막 와 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 그런 거 녹음해서 드라마를 한 확성기로- 거네. 라디오 네네. 드라마를. 네,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노르망디 말고 칼레라는 쪽으로 거기서 침공을 할 거라는 거를 그 뭐 가짜 부대가 이동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독일군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실제로 노르망디에만 집중해서 만약에 방어막을 구축했으면 그 작전이 상륙 작전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분산이 독일군 입장에서는 됐구나.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다 분산시켜 버린 거야. 한쪽이라도 뚫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작전이 그래서 꽤 이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이 유령 부대가 한 이런 기만 작전이. 그래요. 예술가들은 어느 시대에나 꼭 필요합니다. 네. 이 독일 입장에서 있잖아요. 네. 이 히틀러의 이 전쟁 이거를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히틀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길 만큼의 정신 상태가 아닌 사람이야. 근데 이 얘기만 해도 사실 또 1시간인데 아무튼 그런 또 내용이 있어요. 근데 히틀러를 그 최소한 밝혀진 게 43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히틀러 죽이려고 독일 쪽에서. 그 암살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정말 많잖아요. 히틀러가 먹는 음식에 누가 독을 탔을지 몰라서 유대인 여성들을 차출해가지고 히틀러가 먹을 음식을 미리 먹어보게 하는, 그러니까 기미상궁처럼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맨날 밥을 먹으면서 이걸 먹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어느 거 음식에 독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리 먹어보고 그래서 하루하루 진짜. 피말리게 살았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거든요. 슬프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1944년 7월 20일에 있었던 작전명 발키리. 발키리. 이거 영화 있잖아요. 그쵸. 작전명 발키리가 영화 제목이에요. 톰 크루즈 나왔나요? 네, 톰 크루즈 주인공이죠. 애꾸눈 이렇게 해갖고. 애꾸눈이 왜 됐냐면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막 그 아프리카 쪽에서 전투 중에 폭격 때문에 영화에 나와요. 그 장면이 손가락 3개를 잃어버리고 눈 애꾸대고 이렇게 부상을 입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암살이 실패하는 약간 요인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패배하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죠. 반 히틀러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를 내에 암살하려고 그런 조직이 있다는 독일군 거죠. 네. 독일군들이
꾸린 조직이에요. 1942년에 세워진 그 비상 계획이 있었어요. 발키리 작전이라고 독일 국내가 장악한 그러니까 독일 국내 비상군들을 예비군 있죠. 예비군들을 발동시키는 그런 그 비상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 히틀러를 죽인 다음에 비상계획 발키리 작전을 해가지고 독일 내를 장악하겠다라는 그 작전을 짠 거죠. 히틀러를 죽이고 나서. 자, 근데 히틀러 입장에서는 쿠데타네요. 네, 쿠데타예요. 원래 그렇게 한 다음에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제 종전 협상해가지고 그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제 실패로 끝나긴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톰 크루즈가 연기한 그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부르크라는 주인공이에요. 그 이름이 서류 가방에다 폭탄을 넣어가지고 히틀러랑 이 회의를 할 때 막 한 10대명이 같이 장교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 가방을 몰래 놔두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전화 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갖고 되게 실제 폭탄이 허술한 작전이네요. 아니요. 근데 이게 실제 폭탄이 터졌고 그거 맞아요. 왜냐면 그 얘가 장애도 있고 애꾸고 뭐 이러니까 그 검문 검색을 잘 안 했대요. 이 사람한테. 허술한 거를 좀. 예. 근데 이제 실제 폭탄이 터지긴 터졌는데 그러니까 암살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크게 터졌어요. 아, 이게 왜 실패를 했냐면요. 폭약량을 가방에다가 좀 너무 적게 넣었고 그다음에 이 폭약을 그 시한폭탄이니까 그거를 이제 딱 클릭을 해가지고 그 마우스 클릭하는 것처럼 아니고 뭐 눌러가지고 이거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네. 톰 크루즈가 역할했던 이 사람이 약간 긴장도 하고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필로 이렇게 눌렀는데 2개 중에 하나만 눌러진 거예요. 스위치를 2개를 눌러야 되는데 2개 다 눌러야지 정확하게 터지는 건데 근데 또 게다가 이걸 원래 히틀러 옆에다 가방을 놔뒀어요. 네.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그 장교가 이거 지나다니면서 브란트 대령이라는 이름이 브란트예요. 그 사람이 이걸 테이블에 이제 걸릴까봐 치워놨어. 저쪽으로 자기 쪽에다가 치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죽었어. 은인이네. 아니 본인은 죽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히틀러의 생명의 은인이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이 두꺼운 목재로 된 회의장에서 테이블이 큰 건데 그 옮겨놨던 데가 이 테이블이 그러니까 다리가 4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 이게 방패처럼 큰 테이블에 이렇게 방패처럼 있는 다리였는데 그 옆쪽으로 옮긴 거예요. 디귿자 그래서 모양이어서 네, 진짜 방패 역할을 해준 거야. 방패 역할을 해준 거야. 안타깝네. 그래서 히틀러가 살았죠. 근데 히틀러 암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이때 이제 히틀러 또 이제 열받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이제 숙청을 하는데 무려 7,000명 체포되어서 이제 사형. 네. 그래서 진짜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자, 이제 다시 태평양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달아가지고, 도쿄에서 1216km 떨어진 곳에 이오지마라는 섬이 있었어요. 네네. 되게 별 볼 일 없는 하산섬인데, 일본 섬인 거죠. 일본의 섬이에요. 태평양에서의 그 미 해군의 진격이 이제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일본은 여기다가 이제 비행장이라든지 레이더 기지 세우고 이 본토 바로 옆에 있는 거여가지고 전진 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징검다리처럼 섬과 섬을 누가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 거기다가 뭐 비행 항공 그 공군 기지도 만들고 해서 물자도 거기다 갖다 놓고 해서 그 전쟁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보급소를 어떤 그런 세워야 상황이었거든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곳이 이제 이오지마라는 섬인데 미군이 이제 일본 본토 공격을 위해서 이제 폭격기의 비행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너무 필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1945년 2월 19일 미군 해병대가 이오지마에 상륙을 시작을 해요. 3월 17일에 미군은 섬을 장악하고 거의 모든 일본군 부대가 전멸을 했거든요. 3월 26일에 제 생일이 3월 27일인데 그 전날이네요. TMI. 이거 편집해. 안 되겠어요. 너무 TMI. 자, 이름 잘 들어보세요.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대장. 그 일본군 대장인데, 이 밑에 이제 300명이 일본군이 마지막 돌격 막 해가지고 전멸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전투가 끝나는데, 2만 명의 일본군 수비 병력 중에, 그러니까 2만 933명 중에 2만 129명이 전사를 해요. 피해를 당한 게 96%고 거의 전멸이네. 미군도 근데 전사자가 많아요. 전사자가 6,821명,
부상자가 21,865명.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과 이제 미군은 이제 수백 개의 섬에서 막 전투를 막 있었는데 유일하게 미군이 가장 손해를 많이 본 피해가 컸던 전투가 이 전투예요. 다른 전투에선 섬에서 그럼 미군이 뭐 그래도 이제 들어가면 조금 뭐 피해율이 있긴 우세했나 했었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오지마 전투의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또 이제 그 이면에 비하인드를 다룬 명작이 있어요. 두 편이 있어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맞아요. 첫 번째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그거는 아버지의 일본군 깃발. 입장에서 아버지의 깃발은 미군 입장에서.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유명한 감독이죠. 원래 배우셨는데 지금 90이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아, 대단하시다. 그 이제 이 두 작품을 동시에 제작을 한 거예요. 미군의 입장이랑 일본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거 클린트 아세요? 이스트우드가 두 영화를 다 했다고요? 네, 다 만든 거예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두 입장의 영화를 감독. 다 했어요. 오. 네, 동시에 만든 거예요. 동시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 여러분, 네.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산 정상 이런 데서 성조기를 깃발에 꽂아갖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게 이 전투에서 한 거예요. 아버지의 깃발이잖아요. 자, 뭐냐면 이게 산 정상에서 이제 성조기를 세워 올리는 흑백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의 깃발은 그 사진 한 장에 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작의 작가인 제임스 브래들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조기를 올리는 그 군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래서 영웅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걸 이제 막 올리면서 미국 국내에서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영웅들을 이제 이용을 해요. 선전에 이용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전우들이 이제 국내로 다 불러들인 다음에 선전, 홍보하는 사람들 많은 데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연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의 그런 도구로 쓴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끝이 다 안 좋아요, 이분들이. 한 명 그 책의 저자의 아버지 있죠. 그분만 정상적으로 오래 사셨고 나머지는 막 그 PTSD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자기는 그 전쟁터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홍보하러 다니고 하는데 그 전우들은 거기서 막 죽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투가 아직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너무 안 고통스럽게, 예,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 담아요. 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이 인생이 허무하게 다 이제 끝나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운데 영화 보면. 이 영화도 저는 안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작품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정말로 영화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으로 두 영화를 한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좀 호기심이 생기긴 해요. 근데 클린트 보셔야 이스트우드가 그러니까 이 추천. 어쨌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다 헤아리면서 그걸 그대로 표현하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그분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분이 만든 영화들을 다 보면은 그쵸, 정말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드는데 이거를 기가 막힙니다. 양쪽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볼만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네. 자, 이제 사실은 이 사진이 찍힌 시점에서는 전투가 이제 한창 계속 중이었고 성조기도 사실은 두 번째로 올라간 건데, 처음에 세워진 성조기는 이제 전투가 계속 되다가 이제 급하게 올리느라가 좀 작은 걸로 올린 거예요. 그 성조기 그 깃발이 작았어요. 그래서 전투를 이제 참관하다가 이걸 이제 본 이제 제임스 포레스탈 미 해군 장관이 그 성조기는 자기가 기념으로 갖고 간다고 해가지고 다시 가져가고. 꽂아라. 예. 근데 그러나 이제 깃발을 세운 해병대 대대장은 이제 해군 장관의 말을 무시하고 원래 성조기를 대대 금고에다 반납을 하고 대대 이제 소유물로 그 사람한테 안 주고, 근데 대신 어쨌든 더 큰 성조기를 달자 해가지고 두 번째로 성조기를 세우다가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첫 번째 성조기를 올린 병사들은 그 직후에 다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아이고 저런. 그리고 두 번째 성조기를 올린 병사들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 선전에 동원돼가지고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각한 이제 PTSD를 겪었고 뭐 이제 정신 상태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되게 섬세하게 영화에서 다뤄요. 너무 잘 만든 영화고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깃발의 얘기라면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같이 촬영된 영화인데요. 재밌는 것이
원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버지의 깃발만 찍으려고 했는데 당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본 군인들의 이제 어떤 수기와 편지를 읽었던 거예요. 그 감독이. 자료조사차. 네. 근데 문득 이걸 읽다 보니까 이오지마에서 이제 싸우던 일본군의 시점에서 본 전쟁은 또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의 편지를 묶은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장군은 근데 그 일본군 장군은 이제 편지의 전쟁의 뭐 참상이나 군인 정신의 어떤 이런 이야기보다는 본토에 있는 어린 아들에게 오히려 즐거운 이야기나 이렇게 기쁜 이야기를 보내고 있었대요. 약간 인생은 아름다워 같다. 그런 상황들을 좀 엮어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자들이랑 필름이랑 세트, 배우들을 그대로 다 활용해 갖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를 만들어요. 네, 자,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있잖아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2만 몇 명 중에 몇백 명 남고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깃발은 이오지마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비를 통해 갖고 이걸 두 개를 알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보면 이 영화가 너무나 인상적으로 느낌이 오고 그 충동적으로 만든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물자들이랑 배우들 다 이렇게 재활용해 가지고. 네. 근데 영화의 작품성 있죠. 작품성은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가 좀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깃발보다. 한 작품 만들고 또 만들어서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나?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제가 뭐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독일군 입장에서 만든 영화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약간 터부시 될 것 같아요. 본국이 아니고 독일이나 일본 본국이 아니고서는 네. 그쪽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서로 이제 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이게 보면은 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진짜 누군가의 그 뭐 아빠이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전쟁 서로 죽일 이유가 없어. 그냥 전쟁을 안 해야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바보 멍충이 히틀러. 네. 히틀러 죽이러 갈게요. 네. 자, 히틀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살. 결국 권총 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다운폴이란 영화 아세요? 아니요. 다운폴 뜻이 뭡니까? 추락. 몰락, 추락, 그런 거죠. 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운폴이라는 영화는 모르는데 아마 이거는 알 거예요. 뭐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되게 막 히스테릭 막 하면서 열변을 막 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막 보면 다 웃긴 내용들로 바꿔가지고 예. 이거 그거 누가 뭔지 이랬어? 그랬더니 뭐 패러디 영상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네네. 그 영화. 그 영화예요. 그 영화가 다운폴이라는 영화예요. 진짜 히틀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이 공동 제작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여러분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이라는 네, 기억나요. 네네. 그 영화 제목이 이제 엑스퍼리먼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 만든 감독이 올리버 히르슈비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었고, 자, 저명한 이제 역사학자이자 저술가인 요하임 페스트의 동명 역사서와 트라우들 융의 알베르트 슈페어 등의 인물들의 이제 각종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영화가 제작이 됐거든요. 네. 아돌프 히틀러의 마지막 여비서가 이제 트라우들 융해를 화자로 해서 그 영화 입장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비서의 이야기. 그렇죠. 여비서의 여비서가 시점에서. 그 상황,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련의 최후 공세, 그러니까 소련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기면서 파죽지세로 이제 베를린까지 막 밀고 들어오거든요. 1945년 4월 16일에 베를린 공방전을 하고, 그 다음에 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이제 지하 벙커에서 애인인 에바 브라운이랑 동반 자살을 합니다. 네. 히틀러의 벙커에서의 14일간의 상황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최후의 14일을. 그렇죠. 그냥 자살하기 직전까지를 다룬 거니까 긴박감이라든지 막 자기가 계속 전투에서 패하고 있고 베를린으로 막 공세 들어오고 이러니까 혼란스럽고 막 이런 모습들 있죠.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여비서의 시선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그려내거든요. 히틀러와 나치 주요 인사들의 이제 최후를 담은 다큐멘터리에 거의 가까운 건조한 시선으로 이제 그려내는데
이 독일 내에서는 이제 히틀러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렸다는 점, 그다음에 몇몇 인물과 역사적 사실의 고증에 대해서 좀 비판이 이렇게 일긴 일었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제 평단의 어떤 그런 호응은 좋았고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1945년 패전 직전의 독일 상황 그리고 당시 히틀러 주변 인물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래서 막 자살을 강요하고 막 그래요. 이 영화 보면은 애들까지 다 죽이고. 아, 이거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히틀러의 아이들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히틀러가 몰락하면 그 아이들도 어차피 어떻게 될지 좀 이제 뭐 포로로 잡히거나 안 좋은 대우를 받을 게 뻔하니까 비서한테 시켜서 청산가리를 밤에 잘 때 맞아요. 애들 입에 넣으라고. 그거 맞아요? 맞는데 이제 히틀러 애들이 아니고 괴벨스인가 하는 그 그렇죠. 사람 애들일 거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애들까지 죽여요. 어쨌든 이 히틀러는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945년 4월 28일에는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밀라노 근교에서 이제 살해당해서 29일 이탈리아 전선에서 이제 독일군이 항복을 해요. 그리고 45년 5월 7일 독일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네. 9일 날 항복이 정식 조인돼서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는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국은 일본에게도 무조건 항복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또 우리 일본은 또 말 안 듣죠.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전쟁 종식을 위해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네. 리틀보이 투하를 하죠. 그리고 3일 뒤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원자폭탄 투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자폭탄 두 개가 인류 역사상 일반 시민 학살에 쓰인 최초의 무기입니다. 네. 이 공격으로 3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죠. 2차 대전 자체가 민간인이 워낙 많이 죽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의 이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죠. 폭탄 네. 2발 맞고. 9월 2일 항복 문서에 사인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태평양 전쟁과 제2차 세계 대전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 자, 1시간 만에 제가 2차 대전을 다 훑었어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대단합니다. 같아요. 자, 2차 세계대전의 전사자가 약 2,500만 명이고요. 민간인 희생자가 3천만 명. 2차 대전 발발 전 일본 제국이 1937년 중국 침략을 할 때 난징에서 대학살이 감행했었어요. 네네. 그 겁탈, 뭐 방화, 살인 이렇게 하면서 20여만 명의 난징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고 네네. 대학살. 전쟁 기간 중에 포로 학살 등의 여러 가지 전쟁 범죄를 저질러요, 일본 쪽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제 나치 독일은 인종 청소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랑 롬 집시를 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학살을 또 하고. 미국은 근데 미국은 1945년 3월 10일에 일본의 수도 도쿄야 그 주변의 수도권 일대를 소이탄이라는 폭탄으로 대규모로 폭격을 하거든요. 이른바 네. 이제 도쿄 대공습인데 이때 민간이 또 15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8월 6일이랑 9일 아까 얘기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해서 34만 명이 죽고 그러니까 영국 공군이랑 미국 육군 항공대가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을 폭격을 하거든요. 네. 민헨이랑 드레스덴이라는 곳을 폭격을 하는데 거기서 또 민간인 20몇 명 정도가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컸었어요. 그래서 미군이나 뭐 독일군이나 일본군이나 다 그런 짓을 했어. 이 전쟁에서. 지금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제 서로를 죽이는 이런 전쟁 행위는 이제 다시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묵사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금방 이렇게 모르겠는 끝내시면 느낌이 좀 어떻게 있긴 하지만. 마무리는 좀 같이 해주셔야죠. 돌연. 어떤 이유에서도 서로를 죽이는 전쟁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무리였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영화를 기피하던 제가 오늘 말씀해주신 영화들은 좀 궁금해져서 들으면서도 틈틈이 찾아보고 그랬네요. 한번 찾아서 영화로도 봐야겠어요. 전 리스트에서 지금 이제 동그라미 그다음에 그 X 세모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도 볼 영화. 그래도 여전히 이 영화는 좀 그러니까요. 위험하다. 우연이라도 이거 TV에 하면은 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굳이 영화로
보지 네. 않아도 참혹한 거 알겠으니까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영화도 안 맞아요. 보고 싶네요. 그럼요.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전쟁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참혹함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저한테 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랄까 극단의 허무주의 전쟁 영화 볼 때마다 그런 거 느껴요. 특히 어떤 장면들이 저는 그 인상적이냐면 그 동료들이 보초 같은 걸 쓸어 나갔다가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그 군인 한 명이 이제 머리를 맞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상태에서 픽 맞고 쓰러지는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니까 힘들게 태어나서 자라고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누군가가 노력하고 그 사람이 노력해서 저렇게 성장했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저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게 정말 그 전쟁의 허무함, 물론 잔인함도 있겠지만, 그리고 막 그 되게 요새 그러니까 특히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네. 이후의 영화들이 그 리얼리티, 그러니까 정말 그 다음에 영화들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 영화들을 보면 좀 약간 연기하는 이렇게 총 빵 하면은 맞죠, 이렇게 맞아, 약간 맞아. 맞는 척하고 죽는 약간 그런 그치. 것들이 있어서 그게 영화 같은 영화예요. 예. 피도 안 나. 그쵸. 그러니까 보면서도 저게 약간 뭐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연출하는 장면도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멀리서 좀. 그치. 근데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 때부터 그 이후의 영화들은 정말 어떻게 인간 그 사람들이 전쟁 그 전투 중에 죽어갔는지 그걸 정말 생생하게 막 그리고 약간 그런 걸 또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투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또 쓴다기보다는 새로운 영화에서는 또 다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막 장면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것들 볼 때마다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전쟁 영화 보면 그쵸 반전주의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기술이 발전도 있겠지만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단순히 기술이 있다고 그 장면을 넣는다기보다 그거를 더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아마존님의 마무리 멘트가 너무 좋아서 그걸 마무리로 쓰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편집은 얘기하고 알아서.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저는 얘기 하지 그 마요.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그런 전쟁 영화들이 되게 불편한 게 또 한 가지 더 불편한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맥락에서 불편한 게 뭐 있냐면 요즘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애정씬도 너무 적나라해요. 그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근데 이제 그 뭐든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흥미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뭐 아름답거나 그게 그렇게 막 격정적이거나 이렇게 보인다기보다 오히려 좀 뭐랄까 좀 저어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영화도 마찬가지로 너무 사실적으로 보여주니까 나는 영화를 보려고 본 건데 내가 전쟁터에 와버린 거야. 그리고 뭐 애정씬이 너무 강렬하면 나는 그냥 드라마를 보고 싶었던 건데 남의 안방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전쟁 영화 볼 때 저만 그런가?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렇죠. 거기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복무를 할 때도 사실 전투를 겪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많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손에 총을 들고 이렇게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희의 할아버지 세대가 참전 그 세대신데,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이 났을 때가 할아버지 나이가 24살인가 그러셨어요.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가서 24살 때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쪽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쓰면서 할아버지는 딱 이 나이 때 내가 지금 저 바라보는 북쪽에서 실제로 포탄이 날아오고 적군 병사들이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쟁 영화를 볼 때 야, 내가 진짜 전쟁이 나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죽어가겠지? 그리고 이게 평소에 군인들이 막 훈련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총 쏘는 것도 훈련하고 뭐 뛰는 것도 체력
체력을 기르는 여러 가지 훈련하고 전투 기술도 익히는데, 근데 요새 영화에서 보면 거기서 죽고 사는 거는 개인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는 그냥 운으로 사는 거지. 특히 그 아까 미드웨이 있잖아요. 그 비행기로 그 폭격하는 영화. 그 영화도 보면 거기에서 무슨 조종 기술 같은 게 그 생존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게 정말 총알이 비처럼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고 사는 거는 정말 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더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군인이 돼서 어떤 전투 기술을 익히는 게 나의 생존을 또 꼭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아마존님 말씀 너무 잘해서 그것도 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흥미로웠고 전쟁 얘기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별로 전쟁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는 좀 흥미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의 그 삼국이 정말 잘못했고 그 제국주의나 전체주의가 정말 잘못했고는 알지만 그러나 그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원자폭탄을 맞고 그 아래 세대까지 계속 고통받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럼요. 거긴 한국인들도 많았어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뭐 차치하고라도 그냥 내가 그 전쟁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그냥 폭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 정치인들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또 한 나라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방향으로 전쟁으로 가려는 방향으로 무엇이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일단 하지 않고 평화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뭐 이러면은 그냥 옆에 나라랑 싸워서 이기자 이런 건 전 진짜 그리고 막 전쟁의 공포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막 고조시키면서 그걸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것 같아요. 엿장수님 마무리도 괜찮네요. 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을 대비는 해야죠. 항상 우리를 지킬 힘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최후의 최악의 정말 상황인 거지.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묵사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책부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